2023년 10월 12일 새벽 2시 30분.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복도는 적막했습니다. 아버지의 3일장 마지막 밤이었죠. 저는 최태준, 52세의 목재 가공업을 하는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24년간 아내 미선과 함께 그럭저럭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복도 끝에서 들린 낮은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미선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저는 단순히 조문객 중 한 분과 인사를 나누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했습니다. 미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녀는 내일 공증사무소에서 만나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억 규모라는 숫자를 언급했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상속 재산이 대략 그 정도 규모였거든요. 주로 경기도 파주에 있는 토지와 서울 아파트였는데 정확한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선이 어떻게 그 금액을 알고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통화 상대방이었습니다. 미선은 그 사람을 김 변호사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이 의뢰한 변호사는 박 변호사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아내가 새벽에 낯선 변호사와 상속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미선이 통화를 끝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저는 급히 화장실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24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불안감이었죠.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발인을 치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통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선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어요.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제게 건네는 따뜻한 말들, 심지어 눈물까지도 가짜 같았습니다. 화장장에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아버지가 남겨두신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토지 평가서에 연필로 적힌 메모가 있었는데 제가 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미선의 글씨도 아니었죠. 그 메모에는 경계선 조정 가능성과 개발 계획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이었어요. 누군가 전문가가 이 서류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는 아마도 김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았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4년 동안 믿어왔던 아내가 아버지, 장례식 와중에 낯선 변호사와 상속 재산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더구나 아직 정확한 평가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0억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했다는 것은 뭔가 사전에 계획된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결국 저를 진실로 이끌어갈 줄은 그때 몰랐죠. 2023년 10월 15일 오후 3시,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 새벽 미선의 통화가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촌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소식에 밝은 분이거든요. 형과의 대화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형이 말하기를 최근 미선이 혼자서 자주 외출한다는 것을 동네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소와 다르게 꽤 신경 써서 차려입고 나가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시간대였어요. 형의 말로는 주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였는데 이 시간은 미선이 평소 집안일을 하거나 마트에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장을 입고 화장까지 진하게 하고 나간다니 분명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았죠. 그날 오후 4시경 미선이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어디 가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미선은 친구 만나러 간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결국 저는 미행을 결심했습니다. 52년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일이었죠. 미선이 집을 나선 후 10분 정도 뒤에 저도 차를 몰고 따라 나섰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미선의 차는 강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만나던 친구들이 사는 동네와는 반대 방향이었어요.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미선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약 30분 후 미선의 차는 강남의 한 법무법인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김 변호사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차를 건물 맞은편 카페 앞에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약 1시간 후 미선이 나타났는데 얼굴이 평소와 달리 상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따라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남자였죠. 두 사람은 주차장에서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리상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제스처나 표정을 보니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남자가 미선의 손을 잠깐 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단순히 법적 상담을 받는 관계라면 그런 신체 접촉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 다른 감정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미선이 차를 몰고 떠난 후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24년 결혼 생활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아버지 장례식 와중에 상속 문제로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정말로 미선이 저를 배신하고 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미선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어요. 친구를 만났다고 하면서 왜 법무법인에 갔을까? 그리고 그 남자와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미선이 외출할 때는 더 가까이서 관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두 사람의 대화 내용도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2023년 10월 18일 오후 1시, 미선이 또다시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준비했어요. 미리 회사에 오후 일정을 취소한다고 연락하고 변장용으로 모자까지 준비했습니다. 미선이 나간 후 15분 뒤에 저도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가까이서 관찰하기로 했어요. 법무법인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창문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입구가 보였거든요. 약 20분 후 미선의 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분 뒤 검은색 BMW가 들어왔어요. 번호판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차량 등록 정보를 확인해 볼 생각이었죠. 30분이 지났을 때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그 법무법인에 올라가 보기로 한 거예요. 일단 화장실을 찾는다는 핑계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다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라는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김 변호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였습니다. 사무실 앞을 지나가면서 슬쩍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담실 유리문을 통해 미선과 그 남자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어요. 뒤를 돌아보니 법무법인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당황해서 화장실을 찾고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다행히 그 직원은 친절하게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고 갔어요. 하지만 이미 상황은 위험해진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발각될 위험이 있었죠.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상담실 앞을 지나갈 때 운 좋게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 일부를 들을 수 있었어요. 김 변조사가 경계선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계획이 확정되면 땅값이 2배는 오를 거라고 말하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미선의 반응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인 저에게는 전혀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 결과만 알려주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급히 건물을 나와 카페로 돌아갔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24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상속 문제를 저 몰래 처리하려 한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약 1시간 후 두 사람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었어요.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옷차림이나 말투로 봐서는 꽤 성공한 변호사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주차장에서 나누는 대화를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김 변호사가 미선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주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포옹까지 하더군요. 법적 관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김 변호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의 프로필을 찾아봤어요. 김민수 변호사, 상속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김 변호사는 현재 저희 아버지 토지와 인접한 땅의 소유주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였던 겁니다. 경계 분쟁이 있을 경우 저희와는 완전히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때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 상속 정보를 김 변호사에게 흘려주고 김 변호사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일을 진행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미선은 무엇을 받고 있는 걸까요?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오전 9시, 저는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인터넷에서 평점이 좋고 신뢰할 만한 곳을 골라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운 마음이 컸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탐정은 40대 중반의 차분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제 상황을 설명하니 이런 케이스가 요즘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상속 문제가 얽힌 경우 가족 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탐정이 제안한 방법은 몇 가지였어요. 우선 미선과 김 변호사의 만남을 더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가능하다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의 배경과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사해보는 것이었죠. 탐정은 또한 중요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만약 미선이 정말로 상속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김 변호사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건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면 변호사 윤리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경 미선이 또 외출했습니다. 이번에는 탐정과 함께 움직였어요. 탐정은 전문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더 정확한 관찰이 가능했습니다. 미선은 이번에도 같은 법무법인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근처 카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누군가는 바로 김 변호사였습니다. 탐정은 고성능 마이크를 사용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했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안부 인사를 나누더니 곧 본격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선에게 토지 경계선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현재 측량 결과에 따르면 저희 아버지 토지의 일부가 다른 소유자의 땅과 겹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에서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대화였습니다. 미선이 저희 집에 보관된 아버지의 토지 관련 서류들에 대해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측량사가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의 내용까지 김 변호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선이 단순히 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저희 가족의 재산을 팔아먹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24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탐정은 계속해서 녹음을 진행했어요. 김 변호사가 미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이 정보 덕분에 자신의 의뢰인들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보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보상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미선이 김 변호사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대가로 상속 정보를 넘겨주고 있다는 것을요.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였고 저희 가족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끝날 때쯤 김 변호사는 미선에게 다음 주에 있을 법원 조정 일정에 대해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더 자세한 정보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미선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죠. 탐정사무소로 돌아가서 녹음 내용을 다시 들어봤어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미선의 배신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김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도 명백했습니다. 탐정은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어요. 우선 상속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고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선에 대해서는 상간자 소송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4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10억에 가까운 상속 재산이 위험에 처했다는 점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아내의 배신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했어요. 김 변호사와 같은 전문 분야에서 일하면서 윤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죠. 2023년 10월 23일 오전 10시, 저는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지인 추천을 통해 상속 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소문난 박 변호사를 선택했어요. 박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양쪽을 동시에 도우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하더군요. 더구나 배우자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면 윤리적으로 더욱 문제가 크다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즉시 2가지 긴급 조치를 제안했어요. 첫째는 상속 재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둘째는 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협회 징계 신청이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죠. 그날 오후 2시, 저는 탐정과 함께 마지막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러 나섰습니다. 미선이 또다시 김 변호사를 만나러 간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이번에는 좀 더 과감한 방법을 써보기로 했어요. 미선과 김 변호사는 이번에 호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좀 더 은밀한 장소를 택한 것 같았어요. 탐정은 미리 호텔 직원으로 위장해서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저는 신문을 읽는 척하며 멀리서 관찰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번이 가장 구체적이었어요. 김 변호사가 미선에게 봉투를 건네주면서 약속했던 첫 번째 대금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선은 그 봉투를 받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 다음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법원 조정에서 자신이 제시할 합의안에 대해 설명했어요. 저희 가족에게는 매우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선은 그 내용에 동의하면서 남편인 저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개인적인 관계로도 발전했다는 점이었어요. 김 변호사가 미선의 손을 잡으면서 애정 표현을 하는 모습까지 목격했습니다. 24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탐정은 이 모든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특히 돈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과 친밀한 스킨십 장면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호텔에서 나온 후 두 사람은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24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를 믿어왔던 제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탐정 사무소로 돌아가서 오늘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녹음 파일, 사진, 동영상까지 완벽한 증거 패키지였습니다. 이제 미선의 배신과 김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을 입증하기에 충분했어요. 박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 정도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자신했어요. 특히 김 변호사의 경우 징계는 물론이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을 때 미선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습니다. 몇 시간 전에 다른 남자와 모텔에 다녀온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선에게 오늘 어디 다녀왔느냐고 물어봤어요. 미선은 여전히 친구를 만났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거짓말을 들을 수 없다고. 그래서 저는 미선에게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와의 관계, 상속 정보 유출, 그리고 오늘 모텔까지 다녀온 것까지 전부 다 안다고 했어요. 미선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곧 뻔뻔하게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가족을 위해 법적 조언을 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오늘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돈 봉투를 받는 장면과 김 변호사와 포옹하는 장면까지. 그제서야 미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밤 저희 집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24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마음 한편으로 후련함도 느꼈어요. 더 이상 의심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법적 대응뿐이었습니다. 상속 재산 보호, 변호사 징계, 그리고 이혼 절차까지 쉽지 않은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죠. 2023년 10월 25일 오전 9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박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서류에는 미선의 배임행위와 김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을 입증하는 모든 증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동시에 대한변호사협회에도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을 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양쪽에서 동시에 사건을 수임하고 한쪽으로부터 기밀 정보를 얻어 다른 쪽에 불리하게 사용한 것은 명백한 윤리 위반이었거든요. 가처분 신청 후 3일째 되는 날, 김 변호사 측에서 반박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들은 미선과의 관계를 부인하면서 단순한 법적 상담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 변호사가 역공을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저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해왔습니다. 그리고 미선에게는 이미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아놨다고 주장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박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그런 각서가 있다면 법정에서 진위를 가려보자고 했습니다. 2023년 10월 30일 첫 번째 법원 심리가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와 그의 대리인이 출석했지만 미선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부끄럽거나 두려워서 못 온 것 같았습니다. 법정에서 박 변호사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제시했어요. 녹음 파일, 사진, 동영상 자료까지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김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특히 호텔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결정적이었어요. 김 변호사는 그것이 법적 자문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라고 변명했지만 박 변호사는 이미 다른 쪽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가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도 김 변호사의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어요. 특히 상속 분쟁에서 한쪽 당사자의 배우자를 통해 정보를 얻고 그 대가를 지급한 행위는 변호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계속해서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결국 재판부는 임시로 상속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로서는 첫 번째 승리였죠. 법원을 나오는 길에 김 변호사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협박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제 편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11월 5일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심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니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도 김 변호사의 행위는 명백한 윤리 위반으로 판단되었어요. 특히 이해충돌 상황에서 양쪽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은 것과 기밀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것은 변호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선의 대한상간자 소송도 준비했어요. 24년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이끈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1월 10일 김 변호사가 갑자기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11월 15일 드디어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았어요. 2024년 변호사 징계 통계를 보면 이런 중징계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행위가 심각했다는 뜻이었죠. 상속 관련해서도 승리했습니다. 미선이 제출했다던 상속 포기 각서는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어요. 필체 감정 결과 저희 서명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10억에 달하는 아버지의 상속 재산은 온전히 제가 상속받게 되었어요. 미선의 배신으로 위험에 처했던 재산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부정의에 맞서 싸울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2023년 12월 1일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박 변호사로부터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어요. 김 변호사는 정직 1년 확정, 손해배상 5천만 원, 그리고 미선에 대한 상간자 소송에서도 3천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의 징계는 2024년 변호사 징계 통계에서도 주목받을 만한 사례가 되었다고 했어요. 박 변호사의 설명으로는 변호사 이해충돌 위반으로 정직 1년을 받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도 완전히 제 승리로 끝났어요.
10억에 달하는 아버지의 유산은 온전히 제가 상속받게 되었고, 미선은 법정에서 인정하는 최소한의 배우자 몫만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욕심이 오히려 독이 된 셈이었죠. 그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김 변호사의 몰락이었어요. 정직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그의 법무법인은 사실상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변호사들도 그와의 협업을 꺼리게 되었고, 의뢰인들도 하나둘씩 떠나갔다고 했어요. 미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인맥과 신뢰를 모두 잃게 된 거죠. 12월 10일, 이혼 조정이 성사되었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상간자 소송에서 진 것도 큰 타격이었지만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미선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24년 결혼 생활을 이렇게 끝내게 되어 미안하다고,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 와중에 그런 일을 저질러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미 용서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24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더구나 아버지의 상속 재산까지 노렸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웠던 것은 자녀가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만약 아이들이 있었다면 더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 되었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집을 정리하고 더 작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24년 동안의 추억이 담긴 집에서 혼자 살기는 너무 적막했거든요. 사업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잘 활용해서 더 큰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어요. 24년을 함께 산 아내도 그런 배신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후로는 누구든지 조금 더 신중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신은 아니었어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사촌 형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형이 처음에 미선의 이상한 행동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를 봤을지도 모르니까요. 12월 말경에는 김 변호사로부터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니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해 연말을 혼자 보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52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성장한 한 해이기도 했어요. 진실과 정의의 중요성,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2024년 3월 15일,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혼자 가는 성묘는 처음이었어요. 24년 동안 항상 미선과 함께 갔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와야 하는 현실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아버지 묘소 앞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드렸어요. 미선의 배신, 김 변호사와의 법정 다툼,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리한 이야기까지.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재산을 잘 지켜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촌 형네에 들렀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형과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형이 처음에 미선의 이상한 행동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더 큰 손실을 봤을 수도 있었거든요. 형수가 저녁을 차려주면서 새로운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같은 또래에 괜찮은 분이 있다면 소개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이 제게는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52세라는 나이에 인생에 큰 변화를 겪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겼어요. 24년을 함께 산 아내조차 그런 배신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신중하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사는 건 아니에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새롭게 정비했어요.
상속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목재 가공업을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잘 활용해서 더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만들었죠. 직원들도 늘리고 새로운 설비도 도입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신적인 면이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가족을 위해서 산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취미생활도 시작했고 건강관리에도 더 신경 쓰게 되었어요. 특히 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법적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거든요. 변호사를 잘못 만나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법률 관련 책도 읽고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있어요. 같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2024년 10월, 아버지 일주기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사촌 형네 가족들과 함께 성묘를 다녀왔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때 문득 작년 이맘때를 떠올렸어요. 아버지 장례식 날 새벽에 미선의 수상한 통화를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마도 상속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깨어 있었기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다는 느낌이 더 커요.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감시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을 들을 일도 없으니까요. 물론 가끔은 24년 결혼 생활의 좋은 추억들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요. 이제 겨우 52세인데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같은 상처를 가진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배신당했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강하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반드시 해결책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암흑 같던 시간을 견뎌냈고 이제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가족과 친구들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진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의 보물이니까요.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